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2부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옥류관에서 오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찬을 가진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TV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에서는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답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년간 오마이뉴스 기자로 일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남북관계 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지난 8월 정세현 전 장관과 한반도 정세를 다룬 대담집 담대한 여정을 펴낸 공동저자 황방열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 제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 담대한 여정, 예, 정세현 전 장관하고 같이 내셨는데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보를 갔더니 책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놨어요. 예. 그 많이 팔리는 책은 좀 그렇구나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때가 때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책이고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 책 얘기는 이따 중간에 다시 이제 해드리는 거로 하고요. 먼저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그 생중계 보셨죠? 네. 저도 여기 오면서도 예. 국민TV 방송국 오면서도 계속 보고 왔는데요. 예. 이전하고 다른 몇 가지가 좀 눈에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 그 환영 나온 사람들하고 직접 인사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직접은 안 했었나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아,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많이 얘기 나온 겁니다만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예. 직접 그 영접하는 데 나오고, 물론 이렇게 직접 나온 거, 이것도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예. 그 평양 시민들이 인공기하고 한반도기 들고 막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도 좀 인상적이던데. 그렇죠. 예. 제 기억에는 이건 확인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만 예. 이전에는 한반도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환영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꽃 이런 것도 예. 이전에는 이게 거의 붉은색 일색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색이 조금 다양해졌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공항의 현수막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죠?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분열할 때, 예. 그러니까 북한 쪽 의장대 예. 분열할 때 그 지휘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카카라고 했던 거,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보다도 더 각별한 예우 같은 거, 환영 분위기, 이런 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북한 나름대로 이제 그 환영하는데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 이런 거는 화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3번째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 정상회담하고 2007년 정상회담 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처음 만난 거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만난 그 긴장도가 더 심했을 텐데 이번에는 3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부드럽다, 자연스럽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데서도 그 긴장감, 이렇게 좀 어색함, 이런 거는 오늘 화면에서는 거의 느끼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저도 그 공항에서 두 정상의 부인들하고 또 인사말 나누는 거 아주 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 남쪽 최고 지도자 영접하는데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오늘 이제 오찬 지금 이후에 당장 그 뒤로 1차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 예정이 이제 돼 있고 일단 예정된 거는 내일 오전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
거기까지로 그냥 끝날까요? 어떨까요? 이건 그냥 너무 좀 빠른 그 예상인데. 빠른 예상인데 예. 임종석 비서실장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제 추진위원장이 예. 어제 그 지금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 20일 날도 두 정상이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면 예. 그 남쪽으로 복귀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부터 한 얘기를 쭉 보면 허심탄회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정된 걸로는 지금 유창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이렇게 예. 두 차례만 돼 있지만 예. 그 추가 회담 예. 좀 격이 없는 회담 예. 좀 자연스러운 회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지난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 뭐 판문점 다리 위에서의 뭐 도보다리 44분 예, 그렇죠. 그런 거. 예. 예. 그런데 어제 그 임종석 실장이 그 비핵화가 의제 들어간 거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07년 예.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죠. 예.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핵화 문제를 아예 처음 논의한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저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이 비핵화 문제가 의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의 의미는 남북 간의 정상 간에 처음 논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 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는 것을 최고 지도자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예. 남쪽 정상한테 직접 얘기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교착돼 있는 상황을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단계에서 보면 예.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 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처음이다라는 예. 것을 강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핵 문제는 남한하고 얘기하지 않는다. 미국하고 할 얘기다. 이런 걸 고수해왔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는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의지는 뭐 거듭해서 밝혔는데 네. 이제는 의지에서 더 나가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이제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유창선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네. 바로 그 부분이 어제 임종석 실장이 블랭크다. 라고 얘기한 이제 그 대목인 거죠. 그 9월 5일 날 그 대북특사단 이제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이 정의용 실장 등 대북특사단한테 얘기했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의용 실장이 와서 한 얘기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행되는 회담을 말하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실천적 방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의 생각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 확인을 넘어서는 이걸 이제 이런 거를 확보하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 정부의 생각일 건데.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응할 것이냐.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실장도 블랭크라고 표현한 바로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경협 논의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도 가고 뭐 재벌 총수들 뭐 4명이나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냥 그분들이 이제 가서 할 얘기가 이제 경협 얘기인데 근데 또 대북 제재는 있고 경협 얘기가 뭐 진척이 가능할까요? 아주 진도를
우리 저 보수 야당들이나 보수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예. 그렇게 많이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당장 오늘 몇 시간 전에 유엔에서 예.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예. 그 제재 문제 가지고 예. 논쟁도 벌어지고. 전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정상회담 하는 직전에 그냥 안보리 소집하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예. 그쪽에서 안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예. 너네는 당신들은 제재가 좀 헐렁하다. 예. 그래서 몇 뚫리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예. 러시아는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예. 예. 지금 제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남북 간에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북한도 비핵화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뭐 이게 결론이 뭐 탁 나서 지금 당장 제재를 푸네 어쩌네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예.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예.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간 접촉 논의에 따라서 예. 제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바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측면에서 좀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예. 이 벌어진 일이라는 점 뭐 이런 걸로 보면 뭔가의 예고편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그래서 4대 그룹의 그 핵심들이 오너 포함해서 핵심들이 갔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뭐가 나올 것이다. 예. 이거는 우리 예. 보수야당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보수야당에서 걱정할 건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진전이 실제로 가능한 분야들 부분들. 지금 핵 문제로 놓고 보면 예.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를 내야 한다. 예. 근데 거꾸로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요구한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맞부딪히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이거 이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나올 얘기라 이게 예. 뭐라고 전망하고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핵 신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대성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런 기대하고 다르게 조금 냉정하게 보면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이후에 북미 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조금 진전된 언급이라든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진전된 언급이라는 거는 지금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이나 이런 건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 CIA에서 그런 게 확인되고 입수됐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뭐 이런 게 뭐 한 달여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보도 나오는 거라든가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는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라든가 북미 정상 합의문으로 근거해서 보면 북한이 그거 영면에 있는 핵시설이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협상 과정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로 보면 더 많이 따내려면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내용이 우리는 비핵화 하려고 하지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냉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이런 강렬한 희망과 좀 별개로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주고받기고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시장에서 콩나물값 파는 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더 따내겠다. 라는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영변 핵시설이나 이런 거 가동을 완전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중단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폐기하겠다라든가 만약 이런 조치가 나오면 그것은 북미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접촉 이런 것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되지 않는가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냐면 오늘 저 성남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핵시설에 대해서 다 내놓겠다. 여기서 내놓겠다란 말은 미국에다 다 알리겠다. 이런 차원까지가 아니어도 접촉을 북미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면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거는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솔직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절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이 상황에서 이게 실패할 경우에 갖는 부담감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 텐데 그렇게 보면 어떤 좀 자신감 이렇게도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이제 보기에 따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따라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언급이지만 아무튼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큰 의미가 있다. 북미 간의 접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가장 지금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중재안이나 중재 구상 이런 거를 아예 갖고 가서 내놓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어떤 접점을 찾는 그게 뭘까냐, 그게 무엇일까냐는 이제 그냥 이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50분 이상 1시간 정도 길게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칩 니고시에이터가 돼달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한 결과를 나한테도 상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했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의사소통이 됐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냥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핵화 뭐 얘기는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대 의제 가운데 또 하나가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긴장 해소 뭐 충돌 방지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상회담 전에 남북 간의 군사 실무회담이 계속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그 공감대가 굉장히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NLL이라든가 저 비무장지대 경계선에서 계속 충돌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북 각각 2km씩 해서 4km 안에 그 비무장지대가 말은 비무장지대인데 중무장지대다. 거기 원래는 이제 정전협장으로 보면은 권총, 보총, 그러니까 이제 자동 소총도 아니고 이런 정도 화기만 개인화기 아주 경량 개인화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정전협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력도 딱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은 남북 공이 인정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군인들이 여기 민정경찰이라고 들어갑니다. 예. 경찰이라고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안에 군인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앙으로 민정경찰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경찰이라고 그렇게 있구나. 예. 근데 북한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미 오랜 기간 상당히 남북 간의 군사력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쩌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놀랄 만한 정도의 어떤 합의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NLL 문제 같은 경우는 NLL 문제가 지난번 실무회담까지도 끝내 입장 차이가 안 좁혀졌어요. 이런 거는 이제 대장들이 만나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정상회담으로 이제 넘긴 셈이죠. 2007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14선언 나왔을 때 제일 핵심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큰 차원의 원칙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이 이 NLL 자체를 여전히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기조 이거를 또 이제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반경 어디까지 뭐 평화조약으로 하자 이거 자체를 NLL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 또 받아들이질 않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두 정상의 이제 결단의 문제 뭐 이리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황방열 기자와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이거 넘겨달라, 다 제출해라. 이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북한의 입장이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거 내놓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당장 전체를 다 내라.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60%를 내라고 했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핵시설이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그것의 양 또는 위치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자기 속내를 100%는커녕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미국한테 알려줬을 경우에 상황이 좋게만 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중간에 협상이 틀어졌을 때 협상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전달이 됐을 때 문제가 이제 꼬였을 경우에는 핵심 정보를 가장 중요한 군사 자료를 적에게 알려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별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공격당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료를 넘겨줬는데 미국의 생각이 좀 변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부족해. 이게 핵심적인 거 아니잖아. 다른 게 더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안고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표현을 서점에서 책 사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과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서점에서 책을 쭉 봅니다. 근데 내용 대충 파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 재미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책 아니다. 그리고 안 사면 고만이잖아요. 책이라는 상품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 리스트 신고가 그 종전선언하고 등가물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의심하는 우리 한국의 이제 전문가들도 꽤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북미 간에 교착돼 있는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도 자체가 좀 잘못 짜인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전선언하고 과연 대등한 그거냐. 등가물이냐.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전쟁은 다 뭐 중단이 벌써 한참 돼 있는 건데 일종의 정치적 선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착각을 정전협정의 등가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는데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미 끝나 있는 거지만 이걸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등가물은 평화협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문서로 사인해야 되는 거죠. 문서를 만들어서 아주 세세한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사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전협정도 복잡한데 평화협정문은 더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등가물로 따지면은 그런 과학들에서 따지면은 뭐 핵시설 리스트 넘겨주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쪽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더 나간 거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 뭐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돼야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그 순서를 어떻게 만들고 하느냐는 이제 협상에 달리는 것이겠지만 이제 북한은 그런 시각이 지금 저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가지고 평화협정 전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때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매체에서 그 뒤에 보도했던 거 이런 걸로 보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 남북한 정부 사이에서 종전선언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축복한다는 표현을 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종전선언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불안해하는 대목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시설 리스트를 뭐 전부 아니어도 일부라도 넘겨줬는데 그런데 미국의 강경파들이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거 얻었으니까 됐다. 쟤들 뭐 무장해제 사실상 당한 거니까 이제 뭐 겁날 거 없다. 해가지고 굳이 뭐 쟤들 상대로 뭐 할 필요 있느냐 이럴 수도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불신에 따른 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결단이 뭐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좀 북한에 관한 좀 얘기로 좀 가봤으면요. 황방열 기자가 그동안 이제 북한 계속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북한 취재 몇 차례 정도 가셨어요? 한 6, 7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많이 가셨네. 어디 가셨어요? 주로 이제 회담 취재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서 주로 개성, 금강산 이런 쪽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좀 취재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남쪽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서 북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점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도 꽤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차이점인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거죠. 그렇죠. 우열이 아니라 갈라져서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남쪽이 굉장히 우월한 걸로 하는 시각하고 우월한 시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저 북에 그 비행기로 가거나 또는 뭐 저 육상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갈 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개성이나 금강산으로 갈 때 일단 넘어가면 나무가 없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나무가 그 연료 문제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벤 거죠. 그래서 뻘겋거나 하얗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예. 저는 이제 약간 농담처럼 하면 농담이라고 할까요? 이 금강산이나 개성 갈 때 이 군사분계선 예.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넘어가기 전에 남쪽 이제 경비선에 있는 군인들 보면 이제 체력이 건장한 친구들이 예. 우리 가는 차 보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농담하고 막 장난치고 이런 게 보여요. 예. 덩치 좋은 친구들이. 예. 근데 이제 군사분계선 넘어가면은 북쪽 군인들은 일단 굉장히 왜소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간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되게 안쓰러워하는 얘기부터 이제 하는데 예. 좀 왜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 보면은 총을 든 군인들, 그러니까 총보다 군인들 키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하면 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딱 정자세로 서 있고 그럼 이제 넘어가면서 남쪽 군인들 보고는 그 군기 빠졌다 쟤네들. 밖에 외부인들이 있는데 저렇게 농담 서로 이렇게 막 잡담하고 그러네.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북한 군인들 보면 쟤네는 군기는 들어가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쭉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남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난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책에서만 목탄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떼는 차죠. 나무 떼는 차, 이제 신탄차, 목탄차.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차가 나무를 떼서 그렇죠. 가요? 그 이제 저 옛날에 책에서만 뭐 목탄차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꽤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곽이죠. 변방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목탄차 이런 경우도 운행하는 경우를 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북한도 북한은 이제 의식주, 우리는 남쪽에서는 이제 의식주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이제 식의주라고 하는데 이 식량사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아사 이런 상태는 이제 넘어간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가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아주 충분하냐, 풍족하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많은 남쪽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대량 아사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북에서도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먹느냐의 그 질의 문제 이런 단계로는 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는 왔다. 이렇게 봅니다. 금강산 취재하셨던 거는 금강산 관광 중단된 이후에는 안 가보셨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 아니죠. 금강산 중단하고도 이제 왜도? 저것 때문에 갔죠. 회담 취재 때문에. 그게 한 언제쯤이었어요? 회담 저기 연도는 좀 헷갈리는데 대략 그 몇 년 전에 그 어느 정부 때? 이산가족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갔었죠. 이산가족 상봉으로 갔었죠. 그때 그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 그 우리 쪽에서 해놨던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 이산가족,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자체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금강산에 올라가는 게 이제 주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육안으로 보는 그 시설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많이 운행하던 차량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었죠. 그렇고 그런 거죠. 그리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거의 그 상봉 면회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꽤 오랫동안 중단이 돼 있었는데 금강산 그 2008년 7월에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나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금강산 관광이 그 이후에 상당히 중단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그때 돼 있었던 거죠. 이번에 보니까 현정원 회장도 뭐 같이 그렇죠. 수행단에 포함된 것 같던데 아마 간절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개성 공단 내에 남북연락 사무소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5월 14일 날. 근데 그때 갔던 분들 내려와서 한 얘기 보면은 북이 그래도 그 공단 겨울에 동파 막으려고 물도 다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보일러 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름 관리를 좀 그래도 한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도 언젠가는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지 거네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좀 오늘 회담이 잘 돼서 오늘 내일 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뒤에 시간이 혹시 모자랄까봐 책 얘기를 지금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마침 3차 정상회담 앞두고서 책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이 책 제목 담대한 여정 부제에 판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판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판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한반도의 냉전 체제의 완전한 종식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1990년대 초에 그 소련이랑 사회주의 무너지면서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한중 수교, 한소 수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북방 정책하면서 한중 수교, 한소 수교를 하면서 냉전의 한 축은 그때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미국하고 북한은 수교가 안 됐고 북한하고 일본도 수교가 안 됐죠. 그 당시에 북한은 그 미국과의 수교를 원하는 사인을 하자는 사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많이 안 알려졌다가 요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1992년 1월에 지금은 이제 사망한 김용순 대남비서라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많이 나오는 김영철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그 국무부의 아놀드 켄터라는 정무차관을 만나서 북미 수교하자. 주한미군 주둔 이런 건 우리는 다 인정한다. 북미 수교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당연히 기밀 분류가 돼서 많이 안 알려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노태우 정부한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의 수교 이런 것들은 안 된 상태로 이게 계속 냉전 체제가 반쪽짜리 냉전 체제가 계속 유지돼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정상회담도 그렇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결국 북미 적대 관계 해소, 그래서 북미 수교까지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냉전 종식, 그걸 통한 분단 체제 해소, 이것을 이제 판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역사적 좀 획을 긋는 뭐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정세현 전 장관하고 이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뭐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정세현 전 장관님하고는 평소에 좀 가까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북관계 취재하면서 계속 중요 취재원이었고 그러다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1977년인가부터 이 남북관계 통일부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 일을 해오신 분이고
통일부 장관으로도 한 2년 반 정도 재직하면서 그때 북한하고 굉장히 많은 회담하고 합의서도 많이 만들고 예. 이런 경험이 많은 분이셔가지고 예. 제가 2015년부터 한 17, 8개월 동안 그 팟캐스트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저로서는 아주 중요 취재원이고 무슨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막히고 이럴 때 자주 여쭤보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취재원이기도 하고 남북관계 선생님 같은 분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올 초부터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막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뭐 핵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 핵 버튼이 더 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1년 사이에 막 정상회담을 2번, 남북 정상회담을 2번, 3번 하게 되고 70년 만에 북한하고 미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쉽게 전달해보자.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걸 한번 전달해보자. 이래서 그래서 4월부터인가 해서 한 12번 정도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하면서 상황을 좀 풀어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8월 말에 이제 책을 냈습니다. 손자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썼다. 쉽게. 그 말씀을 여기 서문에서 정정 장관께서 하셨더라고요. 예. 장관님이 이제 9살인가 10살짜리 이제 친손주, 외손주 이렇게 한 명씩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세상의 변화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순응해서 이걸 활용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문에서 인상적인 문장 하나가 평화와 번영은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이다. 이 계절이 상당히 좀 제 가슴에 와닿는데 이제 그런 취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책들을 이제 같이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전체에서 좀 가장 좀 말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많은 내용 담겨 있지만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의 책이 그런 것처럼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판이 바뀌고 이런 거죠. 지금 대부분의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분단되어 있는 걸 전제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의식을 지배를 해왔죠. 근데 이제 그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상황에서 아직은 상상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제일 큰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앞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이 간단하지 않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거다.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나 힘 같은 거 이런 게 제대로 발휘가 되면은 대단한 경쟁 상대가 될 거다. 이것도 저는 전혀 그렇게 우리는 지금 뭐 원사이드한 상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장차 또 그럴 수 있겠다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걸 이제 경쟁 상대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그걸 굉장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시할 만한 대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흔히 저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저렇게 제재하고 이러는 데서도 핵을 만들고 또 ICBM을 아직 뭐 완전하게 됐다고는 안 하지만 저런 걸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들도 그랬지만 기초과학이라든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지만 북한의 해커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해커 부대가 뭐 중국 다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우리가 그냥
눈 아래로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사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무기를 저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제재하고 봉쇄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미국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많이 움직인 것도 뭐 상대가 저 눈 아래로 볼 수 있는 상대면은 그냥 윽박이나 지르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이 북한을 그냥 방기,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반증해 주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댓글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승호님, 유 박사님, 황 기자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셨고요. 보리문디님, 미국은 종전선언도 하지 않으면서 무장해제하라는 건 도리가 아닌 거죠. 또 짱님, 스튜디오 얘기해 주셨네. 스튜디오 배경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 보이네요. 진짜 또 화면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뒤에 뭐 좀 그럴듯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함정혜님, 맞점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3차 남북 정상회담 시작하는 날 맞아가지고 특집 방송으로 황방열 기자와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내고 나서 뭐 반응 상당히 뭐 여러 곳에서 관심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보에 책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교보에 책 많이 갖다 놓는 거는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리고 있다. 그 책 깔고서 일주일 동안 별로 주문 없는 책들은 아예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요즘. 근데 제가 가서 보고는 이거 잘 팔리고 있나 보다. 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가 좀 많이 떴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아주 표정이 간절하세요. 아마 정상회담 2박 3일 걸쳐서 있으니까 그 효과가 아마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황 기자님이 오마이뉴스 계시다가 이제 퇴직했잖아요. 앞으로는 뭐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기사 쓰던 기사 이런 거 말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직접 관련된 일을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이 북한에 관한 관심 또 전문적인 능력 이런 걸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연결시켜서. 또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니까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 계속되고 앞으로 좀 큰 얘기입니다만은 한반도 정세 뭐 어디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좀 큰 전망 한번 좀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미 대화를 제기해낸다면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가려고 그러다가 바로 전날 취소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폼페이오가 재방북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 미국 그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져서 연결된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외교라는 게 국내 정치하고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북한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1월 6일 날
그 중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예. 아니면은 좀 다른 이슈를 찾으려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에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로서는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예. 좀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그 지난 12일 날 시진핑 주석이 지금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한국,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서 중국은 빠질 수 있다. 예. 라고 해서 발을 좀 문재인 대통령의 발을 좀 가볍게 한 거. 예. 미국에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좀 약화시켜 준 거. 이거는 이후 국면을 볼 때 예. 조금 희망적인 관측을 할 수 있는 예. 근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황방열 기자로부터 그냥 아주 재밌는 얘기, 흥미진진한 얘기, 정말 1시간 뭐 언제 가는지 모르게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아주 감사했고요. 예, 담대한 여정 정말 아주 초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샀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 황방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곧 이어서 또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계속되는 특집 방송 이어집니다. 계속 국민TV 라디오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